분명 업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능력은 분명히 출중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고 또 외교나 무역 분쟁에서도 분명히 나라의 이익을 지킬 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통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고유한 명절도 없애버립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펍을 다 없앴대요. 아, 진짜요? 안 되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때 제임스 2세가 56세였는데 뒷심을 발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의 탄생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실망은 의회 국회의원들이 느낀 실망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는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계단 형식 또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잠깐 돌아가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분명히 또 한 방향을 향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정세진입니다. 민주주의란 토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영국의 한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오늘은 토의에 의한 통치의 모범을 보여준 나라, 영국으로 민주주의 역사기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인사드리죠. 먼저 유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생들에게 역사 강의하고 있는 역사 강사 유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성수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국으로 민주주의 역사기행,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윤형휘 교수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주의란 토의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 말했던 총리는 클레멘트 애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폴카버지.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democracy means government by discussion. 근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요? But it is only effective if you can stop people talking. 영국 발음이 다르긴 다르죠. 네. Stop talking. 약간 토의에 의한 통치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뭔가 말을 멈추게 할 때만이 효과적이다? 당신이 사람들이 말을 멈출 수 있을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식이죠. 네, 사실은 애틀리 총리가 이 말을 한 그 맥락이 있습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장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나는 16명이 이상적인 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효과적으로 말을 하려면은 토의를 해야 되지만 좀 더 집중력 있고 그리고 말싸움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16명인가요? 지금은 조금 더 많고요. 네, 당시는 16명이었고 전쟁 중엔 더 적었습니다. 오히려 집중력 있게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토론할 수 있게. 그게 더 하려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한 네, 건가요? 그렇죠. 실제 영국 의회에서는 어떻게 토의가 이루어지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상원이 회의하는 장소와 하원이 회의하는 장소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네. 킹스피치가 열리는 곳은 상원이 있는 상원이다. 곳이고 네. 그곳으로 하원들이 가서 네. 함께 얘기를 듣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원 회의장은 지난주에 본 그 상원 회의장보다 네. 좀 많이 겸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답답해 보여요. 소박. 네, 소박하죠. 무슨 그 옆에 양쪽에 길게 예배당처럼 의자가 놓여 있고 이게 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국회의사당이 궁전이었습니다. 팔라스 오브 웨스트민스터였는데 1512년까지는 실제로 국왕의 거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국왕이 거처를 옮기면서 그 자리를 보수하고 거기가 이제 지금의 국회의사당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궁전 안에 있던 세인트 스티븐스 채플이 지금의 하원 의사당 건물로 사용이 된 거죠. 네. 실제로 예배당이었던 건물이 의사당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배당 구조가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영국 교회에 가보면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재단 옆으로 성가대석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한 3-4줄 정도가 되는데 그 성가대석 구조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재단 있는 데는 이제 의장이 앉고 스피커가 앉고 양 옆으로 한 4줄 정도 되는 저 의석에 옛날에 성가대가 앉았겠죠.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앉게 됩니다. 저 위쪽에 앉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요? 아래쪽에 앉은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요? 맨 밑에 그 프론트 라인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기 프론트 벤치에 앉는 사람을 프론트 벤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의장석 기준으로 오른쪽이 여당이 앉고 왼쪽이 야당이 앉는데 그 한마디로 여당 쪽 프론트 벤치에 앉는 사람은 수상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내각의 구성원들, 즉 장관들이 앉게 되고요. 네. 바로 맞은편에 그 첫 번째 줄에는 이제 야당 당수, 그리고 또 영국은 재밌는 게 야당의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자 정부 내각. 부서에 대응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무부 장관이 있으면 그림자 내각의 외무부 장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부서가 외무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부서 그 역할 잘하는지 모니터하고 또 비판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야당 쪽 프론트 라인에 또 앉게 됩니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진 않고요.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앞라인 앉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중요한 분들이니까. 다른 분들은 뭐 오는 순서대로 선착순. 앉게 되고 심지어 이제 전체가 모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리가 부족해서 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원 의원이 꽤 많잖아요. 제가 기사에서 찾아보니까 하원 의원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이 전부 자리가 한 400석 정도 돼서 전부 다 출석을 하면은 한 200명은 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네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좁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중도에 있어서는 네. 저렇게 해야지 좀 권위의식도 없어지고. 본인들만 고생하면은 훨씬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BBC에서 저 국회에서 토론하는 장면, 토의하는 장면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수요일 오후에 하는 Prime Minister's Questions Time은 수요일마다 BBC에서 생중방송 해요. 그래도 매주 총리가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네. 답을 한다는 게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전부터 자연스럽게 아무 의원이나 총리한테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리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885년부터 지금의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타임이 있었습니다. Mr. Speaker, the fact of the matter is this. They left a £22 billion black hole. 의회에서 하는 건데 뭐 비속어가 막 오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영국적인 특징인데요. 네. cut and thrus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막 말 말도 잘라먹고. 자르고 막 자기 말도 하고 막 수상이 말할 때 우 막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여당은 막우 반대로 응원도 하고 정말 되게 라이브하게 진행이 되는데 물론 뭐 여당 야당의 사이는 어느 나라는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뭐 거친 말도 오가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말을 끊고 약간 재치 있게 딱 받아치고 지내놓고 보면 되게 기분 나쁜 말이지만 그걸 약간 영국적인 유머로 승화하는 그래서 저는 참 되게 영국적인 토론 문화다. 그리고 거친 말도 오가지만 이렇게 좀 약간 유머로 감쌀 수 있으면 또 그것도 재밌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실력은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매주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응대해야 되고 재치 있게 또 넘겨야 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사실 뭐 농담도 많이 하고 서로 놀리기도 하고 약간 뭐 펍 분위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지난주에 이어서 영국의 입헌 군주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윤여희 교수님께서 어떤 장면들을 골라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첫 번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장면은요. 방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장소죠.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 동상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고른 이유는 영국 역사에서 유일했던 공화정 시대와 또 그 시대를 주도했던 올리버 크롬웰 독재를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실제로는 크로멜은 결과적으로 왕을 쫓아낸 사람인데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나서 왕보다 더한 권력을 행사했던 걸로 사실 세계사 교과서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저 동상을 보면서 교수님 그런 크로멜에 대한 동상이 저 세워져 있다라는 게 전 더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만큼 정말 역사적으로 호불호도 갈리고 평가도 갈리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영국 사람들한테 크로멜은 어떻게 인지되고 있나요? 인식되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크롬웰 들어가시고 나서 일단 암매시켰는데 나중에 다시 꺼내서 머리 자르고 30년 동안 그 머리만 되게 끔찍하게 하지만 머리는 이렇게 기둥에서 세워서 그런 이런 거는 뭐 이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그냥 경고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크로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그나 카르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그나 카르타는 일종의 원칙이 되었지만 왕권과 의회 권력 사이에 결국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찰스 1세는 1648년 12월에 재판을 받고 반역죄로 49년 1월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크로멜은 공화정을 세웁니다. 이 공화정을 이제 영어로는 커먼웰스 오브 잉글랜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영국 잉글랜드 공화국 또는 잉글랜드 연방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공화정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자기는 어떤 위치를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때 고안해낸 그 직위가 호국경, 그러니까 지킬 호의 나라 국자겠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 영어는 로드 프로텍터가 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면서 이루어낸 업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덜란드와의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둔 거죠. 항해법.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잉글랜드와 네덜란드는 이전까지는 상당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고 또 스페인은 오랫동안 네덜란드를 지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오히려 힘도 합쳤고 또 둘 다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스페인이 어느 정도 세력이 약해지자 네덜란드가 이제 다시 떠오르는 해양 국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영국의 무역 이익을 상당히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올리버 크로멜이 통과시킨 법이 항해법이라는 겁니다. 1651년에 통과를 시키는데요.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보호무역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으로 또는 영국 식민지로 물건을 싣고 가는 배는 외국 배는 일단 안 되고 영국 선장이나 영국 선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배만이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로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영국이 유럽 경제에서 또 유럽 무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네덜란드에 대한 무역 보복이었고 네덜란드와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결국 또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 전쟁으로 네덜란드가 망한 건 아니지만 분명 이렇게 막 영국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그 추격세가 분명 크로멜 때문에 한풀 꺾이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뭐 마그나 카르타 얘기할 때 존 왕이라든가 찰스 1세든 다 이게 전쟁한다고 막 세금 걷고 네. 그리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배상금이나 내고 오게 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뭐 의회 지지라든지 네. 귀족들의 지지라든지 또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분명 업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능력은 분명히 출중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적이 거의 없고 또 외교나 무역 분쟁에서도 분명히 나라의 이익을 지킬 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의 통치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종교가 뭐였는데요, 크로멜은? 크로멜은 이제
독립파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개신교 신학을 갖고 있고 이 독립파라고 하면 그 국교가 아니더라도 개신교라면은 이제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독실한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전 국민한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일요일에 뭐 예배를 안 가거나 그러면 뭐 벌금을 내린다든가 극장을 거의 문 닫게 하고 또 약간 자기의 신앙 색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는 웬만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잖아요. 이런 게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비성경적이라고 이런 고유한 명절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인들의 그런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그런 종교 정책을 분명 폈었죠. 그리고 또 통치 스타일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찰스 1세를 처형할 때도 찰스 1세 처형에 망설이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프라이드 대령을 보내서 그 의원들을 온건파를 한마디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국경이 되어서도 이제 철권 통치를 하다가 55년에 왕당파의 반란이 한 번 있는데요. 그거를 계기로 자기가 신임하는 육군 장군들을 잉글랜드의 15군데 파견을 해서 다스리는 일종의 군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독재에 대항했고 결국 싸워서 이긴 사람이지만 분명 자기도 거기 못지않은 그런 억압적인 정책을 핀 그런 모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펍을 다 없앴대요. 진짜요? 안 되죠. 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차라리 왕이 더 낫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찰스 2세는 망명 생활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복수. 아버지의 명예 회복? 맞죠.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피해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영국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피를 안 흘리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적절선에서 보복을 합니다. 여기에 딱 중간 네, 중간 정도에서. 안 할 수는 없고 네. 실제로 더 죽이고 싶었겠지만 핵심적인 인물, 주로 이제 아버지 처형할 때 그거에 서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인물들을 이제 죽이고 이때도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핵심적인 인물들을 죽이고 죽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올리버 크롬웰 같은 사람은 시체를 끄집어내서 부관 참시하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부관 참시를 해서 이렇게 보복을 끝냅니다. 그래서 뭐 가족까지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 찰스 2세의 개인적인 뭐 관용 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복귀한 왕가의 어떤 권력의 크기를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맘대로 보복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국왕이 이미 이전 같지는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올리버 크롬웰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파가 승리를 거뒀고 의회라는 기구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의회에 이제 주권이 속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그리고 복고한 왕조도 그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국회 옆에 올리버 크롬웰 동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영국에서 전무후무하게 왕의 처형이 있었고 그걸 주도했기도 하고 공화정을 이끌었고 물론 독재이긴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민주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인물임에는 분명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오랫동안 끌었던 국왕과 의회의 주권이 어디에 속하냐를 두고 국왕과 의회가 싸웠었는데 분명한 의회의 승리를 갖고 온 건 분명 올리버 크롬웰의 공이고요. 그리고 절대 왕정이 아주 근본적으로 한번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국왕을 처형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왕정이 복구해도 다시 절대 왕정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분명 올리버 크롬웰의 어떤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찰스 2세 뒤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영국의 입헌 군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 중에 이제 두 번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른 장면은요. 제임스 2세라는 영국 국왕의 초상화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의 정당의 역사가 시작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정당이 생긴 계기를 마련한 그런 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찰스 2세는 서자는 많았지만 적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 때는 적자가 없으면 서자가 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서양은 특히 기독교 국가들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동생이었던 요크공 이 제임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2세가 되죠.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국왕이 되는 것 때문에 영국 의회가 반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영국은 뭐 여러 갈등 속에 결국 국교회가 성립이 됐고 자연스럽게 국교도에 의한 통치가 확립이 됐는데 저분은 대놓고 가톨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혔나요? 공개적으로 개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러 갈등을 통해 수립된 합의된 그 질서, 네. 종교 질서, 국교회를 폐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샀고 예. 또 법리적으로 영국 국왕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수장인데 네. 가톨릭 교도가 또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정파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지지를 했고 한쪽은 반대를 했겠죠. 제임스 2세를 왕으로 올리는 거에 대한 네. 찬성파와 반대하는 파가 파가 있었죠. 두 정당이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막 이제 영국 사람들이 좀 놀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상대편 놀리는데 제임스 2세가 왕이 되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을 토리라고 놀렸습니다. 토리는 아일랜드에 있던 산적대를 말하는 건데 이 토리 같은 놈들아 그렇게 놀렸더니 토리 당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제임스 2세의 그 즉위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휘그라고 얘기했는데 휘그는 스코틀랜드에 있던 말도둑을 가리치는 말이었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놀렸는데 약간 쿨한 면이 있었는지 그게 그대로 정파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한쪽은 그래서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한쪽은 아니다. 대의 명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쪽은 그걸 반대했던 거고요. 이게 그래서 영국의 정당의 시작이 된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진짜 재밌네요. 그러면 야, 이 말도둑들아 그랬더니 이 산적들이 뭐 이러면서 그냥 그 나름의 정당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휘그야, 우리 선적이야. 뭐 이렇게. 영국에서도 혹시 농담할 때 이런 토리 같은, 이런 휘그 같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사실은 1832년에 그 선거법은 개정하면서 네. 공식적으로는 토리는 보수당으로 이름 바뀌었고 위그는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보수당은 토리로 하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 그 민주당은 어차피 노동당한테 밀려가지고 사실 위기라는 거는 없어졌는데 토리는 아직 많이 사용해요. 네. 제임스 2세 덕분에 일단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현대적인 정당 구조가 이때 생겨났으니까요. 네. 제임스 2세의 즉위와 관련돼서 이제 영국에 처음으로 정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토리당과 휘그당이 싸워서 토리당이 이긴 거죠. 그래서 제임스 2세가 왕으로 이제 다시 통치하게 됐는데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잘 다스렸을지 어떻습니까? 제임스 2세는 왕이 되신 다음에 추구한 정책들이 친가톨릭적인 게 많았습니다. 일단 모든 국교의 성직자들에게 양심의 자유 선언문을 읽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뭐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갖고 어떤 종교든지 존중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영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가 결국
프로테스탄트 아니면 가톨릭인데 종교에 관용을 하겠다, 자유를 주겠다는 가톨릭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반발해서 국교의 고위 성직자들이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한 7명의 주교들이 이거를 거부하자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종교의 자유를 좀 더 폭을 넓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를 그대로 지켜나가자는 그 힘이 더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의된 질서, 국왕과 국민의 대표인 의회 사이의 어떤 합의 사항을 국왕이 맘대로 깨트리고 자기 맘대로 종교 질서를 만들려 하는 행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국왕과 싸우면서 얻어낸 성과를 무시하고 이거를 없애버리려는 시도로 해석이 될 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네. 또 근위대를 강화를 합니다. 근위대를 더 수를 늘리면서 여기에 또 누굴 뽑았냐면 가톨릭 교도들을 많이 여기 뽑았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그냥 의회 그 입장에서는 가톨릭 국왕이 저 군대를 더 늘리고 가톨릭 교도를 뽑는 거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아, 우리를 좀 억눌려 하는구나. 네. 그렇게 비춰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태가 되자 이제 국왕과 의회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토리와 휘그당 지금 제임스 2세 덕분에 두 당이 생겼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예. 정당 활동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 네. 토리와 휘그가 뭔가를 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영국 정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어려운 상황, 국가적인 어떤 좀 어려움 그런 상황에서 또 힘을 합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2세가 여러 가지로 뭐 좀 국회를 위협하는 통치를 했지만 그래도 좀 국회가 참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2세 안에 당시 딸이 2명이었는데 두 딸이 모두 독실한 국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면은 아 이제 그 딸이 메리였는데 아 이제 개신교도 여왕이 등장을 하겠구나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88년에 그때 제임스 2세가 56세였는데 뒷심을 발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해내서 왕자의 탄생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실망은 의회 국회의원들이 느낀 실망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가톨릭한테 우리 다 내주게 생겼다. 네. 아마 이런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뭘까요? 쫓아내야죠. 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토리와 휘그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처음에는 싸운 거잖아요, 그죠? 네, 서로. 싸웠죠. 그래서 이제 토리가 이겨서 제임스 2세가 왕이 된 건데. 이제 토리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핀 제임스 2세로부터 토리가 차라리 휘그와 손을 잡고 새로운 국왕을 초청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당시 메리가 네덜란드 총독이었던 오라네가의 빌레임한테 시집을 가 있었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오렌지가의 윌리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한테 시집을 가 있어서 거기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영국 국왕으로 와달라는 초청장을 보냅니다. 제임스 2세를 축출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메리 공주와 그의 남편인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인 윌리엄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나라로 와달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결정적인 장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늘의 세 번째 장면은 윌리엄과 메리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유명한 사건이죠.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윌리엄은 이제 결심을 하죠. 영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내가 사사로이 권력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개신교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또 영국 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함대까지 다 동원을 하거든요. 영국에 드디어 윌리엄의 군대가 상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심은 이미 제임스 2세를 떠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런던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이 나와서 아주 크게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5일에 런던에서 대규모 그 반가톨릭 그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심이 지금 뭘 원하는지가 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임스 2세 편에 섰던 그런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둘씩 점점 이제 반대쪽으로 반란을 일으킨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되고 결국 제임스 2세가 12월에 결국 이제 왕위를 포기하고 처음에는 포로로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망명을 가겠다고 하자 이거를 이제 윌리엄이 받아줘서 결국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감으로써 이 명예혁명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무혈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제임스 2세가 알아서 빨리 퇴위를 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 성공을 해서 무혈혁명이었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잉글랜드에서는 그랬고 이제 또 남아있는 왕당파랑 싸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무혈혁명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영국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참 아니 그냥 메리 공주를 그냥 여왕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네덜란드에 있는 아무래도 뭔가 해상 무역권과 또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임스 2세가 늦게 난 아들이 아니라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의 시집간 메리죠. 그러니까 메리를 불렀는데 사실 그때 이제 윌리엄까지 왕이 되어야 되는가 갖고도 사실 의회 내부에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예 윌리엄만 왕이 돼야 된다는 하는 쪽도 있었고 한쪽은 아니다. 예. 혈통에 따라 메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합의를 본 게 둘 다 왕이 되자라고 해서 역시 합의의 이렇게 정치. 왕이 두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윌리엄과 메리의 대관식 일단 공동 왕이 된 거고, 네. 어떻게 잘 나라를 다스리긴 했나요? 이제 국왕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됐다기보다 사실 의회의 초청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당연히 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당연히 의회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청구서를 냅니다. 계산서 내밀어.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청구서를 우리가 이제 권리장전, 비ll 오브 라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권리장전은 상당히 유명한 문서고, 뭐 사실은 뭐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의회가 왕한테 요구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문서. 문서이고 또 윌리엄 3세는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 갈등을 통해 또는 싸움을 통해 증명되었던 또 국왕이 인정했던 그런 재반의 권리들을 이제 정리를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이 왕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을 유보하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또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를 할 수가 없고 또 의회에서 내부에서 뭐 말을 한다던가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또 왕이 계승해서 로마 가톨릭 교도는 이제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의회는 의도적으로 국회가 정기적으로 자주 열려야 된다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예전에 국왕이 의의 없이 통치했던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것을 명시한 문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권리장전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왕들이 경험을 통해서 의회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의회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 부분이 좀 확립이 되지 않았나. 이건 너무나 이제 명확해진 것이죠. 너무나 명확해졌고 이제 국정의 중심이 이제 국왕의 궁전이 아니라 이제 의회로 옮겨진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왕도 이제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하거나 아니 그것이 없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때부터 주권이 어디에 속하는가는 상당히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시스템화 돼버린 듯한 그러니까요. 느낌을 좀 받아요. 이쯤에서 그 전쟁 가겠다는 권한은 왕한테 있었어요.
전쟁 선포권요. 네, 전쟁하겠다. 지금도 전쟁 선전포고권 같은 건 국왕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가 달라진 점은 필요하겠죠. 이제 수상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왕의 권한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거의 이제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약한 권력을 갖게 된 거는, 거의 사실상 없는 권력을 갖게 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권리장전에서 분명해진 게 국왕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그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이제 그 뒤로 역사 속에서 또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왕이 한동안은 자기 맘대로 수상도 임명하고 수상을 해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1834년에 윌리엄 4세가 마지막으로 수상을 자기 맘대로 해임한 이후에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상당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안 하게 되고 또 확립된 관행이 돼서 이제 지금은 국왕은 그걸 할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그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는 이제 그 후에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왕권이 약화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왕이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왕이 있는 걸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강한 느낌은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왕이 있어서 뭐 관광객도 많이 유지하고 또 외교에서도 뭐 소프트 파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왕이 있어서 뭐 해외 갈 때 좀 좋은 거 있고 뭐 작년에 그 한국 대통령 영국 방문했을 때도 그 찰스 왕 호스트 했으니까 좀 네.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반대 입장에서 뭐 그 세금은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좀 비용이나 뭐 월급은 그런 거는 그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하기는 해요. 지난해 보니까 찰스 3세 즉위 1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그 폴카버 씨 말씀처럼 한 60% 가까운 영국민들이 네. 그 계속 이렇게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는 거를 지지를 했고, 다만 이제 고령층에서는 한 70% 정도로 찬성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또 젊은 층에서는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90년대에 그 왕가는 되게 큰 위기는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찰스하고 다이애나 이혼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엘리자베스 2세는 그 들어가시면 그냥 그때만까지 하고 그냥 없애자 그런 군주제 없애자. 의견만 있었는데 그 윌리엄 왕자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다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아졌고 네. 그래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영국에서 복지 제도는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복지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약간 복지 기생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가가 세상 최고의 복지 기생충이다. 왜냐면 세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진짜 일하는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의회의 통제가 다 필요할 텐데 의회 입장에서도 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영국 그 왕가는 그래도 참 유연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실 다른 나라가 다 혁명을 바꿀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뭐 나폴레옹이 쳐들어온다든가 할 때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다른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들의 요구를 대중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항상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나라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함으로써 또 그것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해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권이 분명히 비판을 받고 도전을 받는데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만 해도 자기 수입도 다 공개하고 또 이제 국왕은 세금을 사실은 안 내도 되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하면서 그 자기가 가진 특권만큼의 또 어떤 서비스도 하는 봉사도 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되게 다른 성향의 4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4개의 다른 국가를 묶는 역할을 할 때 사실 국왕이 여전히 역할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56개 영연방을 생각할 때 정치 체제도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사실 그들이 영국 국왕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연방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징하면 쓸모가 없다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상징이 또 여전히 역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국 국왕 역할이 또 분명히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보면 초창기엔 싸우긴 했지만 영국 군주제가 적절하게 시대 요구에 맞춰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오는 과정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영국 군주제가 저는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 권리장전이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그런 영국 군주정의 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의미, 영국 역사뿐만 아니라 유럽 민주주의 또 세계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을까요? 영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왕정을 갖고 있을 때 그 왕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권력을 더 키워가면서 국민의 주권을 더 실질적으로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영국 역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결해 왔구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든가 프랑스 인권선언, 그 외에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그런 문서들은 대부분 권리장전을 참고했고 그 내용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거 단순히 우리와 멀리 떨어진 한 나라에 있었던 그런 의회와 국왕 간의 권력 다툼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거기에 한정하기보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참고할 만한, 특히 이래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예로서 우리가 이 영국 열사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원조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명예혁명을 비롯한 이런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또 피를 흘리지 않고 최대한 덜 흘리고 이런 역사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또 대영 제국이 또 한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주름 잡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는 저희 영국은 여러 전 세계에 기여한 거는 많은데 그 중에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사실은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전 세계에서 식민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면 사람들이 또 오히려 할 얘기는 야 근데 너 이렇게 많고 많은 나라는 또 관리하면서 이런 것도 했으니까 사실 아쉽게도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좀 숨는 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못해도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수백 번은 수업을 했을 것 같아요. 청교도혁명 이제 안 쓴대잖아요. 이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뭔가 만족하지 못했었던 그 여러 요소들의 부분들을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좀 많이 채워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의 수업에서는 좀 요거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아마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세계의 장면, 세계의 민주주의. 지난 시간이어서 윤영희 교수님과 함께 영국의 입헌 군주제가 정착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권리청원, 명예혁명, 권리장전까지 그 단어만 배웠던 그런 시기를 되돌아봤을 때 그래도 꼭 배웠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었구나. 새삼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기행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